예, 됐네. 저기 박수를 한번 예, 쳐주세요. 예, 예. 지난번에 제가 지난할 때 와가지고 이 시대에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 뭐냐? 근데 기억나세요? 혹시? 지난 학기 들으신 분 계세요? 아니, 좀 뒤로 켜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에 와가지고 딱 흘려서 강의했는데 다 잊어버리셨나봐. 이 시대에 리더가 되기 위해서 지금 시대가 다 바뀌잖아요. 시대가 바뀌니까 시대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필요한 리더십 역량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지금 이 시대 또는 앞으로 시대에 가장 필요한 역량이 뭐냐?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다 잊어버리셨나요? 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맥이 빠지는데 한번 생각- 기억 안 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니 뭐 돌았으면 다 잊어버려요. 예.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해요. 뭐. 저도 다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아니 근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의성. 요즘에 그거 맞았네. 창의성 얘기했잖아요. 제가 재능과 창의. 그러니까 당신은 창의력입니까? 라고 제 여러 여쭤봤잖아요. 이제 기억나세요? 기억이 아, 그래서 굉장히 창의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이번에 또 강의를 요청하셔서 그래서 이 시대 가장 창의적인 사람은 누구였느냐? 라고 생각해서 저는 대답이 있어요. 이승만이라고. 이승만이야말로 이 시대에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린 여기 뭐 이승만 모르시는 분 있죠. 저는 초등학교 때 이승만 대통령 사진 걸린 게 앞에서 공부했으니까. 그냥 이런 초등학교 때 이승만 박사 사진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뭐 사실 이승만 박사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들이 이승만 박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3.15 부정선거, 삼성계획, 그러면서 4.19 뭐 이런 거 나니까 이제 다들 조금 좀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근데 이제 한 계기가 돼서 제가 그 이승만 박사를 알게 됐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마추어로서 저는 공돌입니다. 공돌. 얼마나 공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아무래도 여기 리더십 지금 이승만 박사가 말씀하신 그 이승만 박사가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한국 정치인들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다 역사적으로 다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그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거지.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과 제가 오늘은 모자를 딴 걸 쓰고 나왔습니다. 제가 모자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선진 통일 건국연합. 거창하죠? 그죠? 선진 통일 건국연합. 네, 뭐 아주 조그만 단체인데 거기에 제가 지금 대표로 있다가 요즘에는 제가 상임 고문으로 있어서 제가 오늘은 그 포스텍 총장을 했던 그걸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선진통일 건국연합 상임 고문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활동이 좀 미묘하지만 앞으로 활동이 아주 활발해질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경제학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이 그래프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GDP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지금 3만 불 정도 되는데 이거는 월드 GDP, 세계 평균. 그러니까 이제 세계 평균이니까 전체 우리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 가치를 전 인구로 나눈 거예요. 세계 인구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특별하죠. 이거 아무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이게 제로니까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지난 2000년간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프로덕션, 생산, 가치, 우리가 만드는 가치죠.
그 보이는 가치, 보이지 않는 가치, 아무튼 가치, 우리 가치를 이제 인구, 그 당시 인구로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들 1980, 제가 한국에 돌아온 게 1986년에 돌아왔죠. 1980년, 1990년, 2000년에 20년 전에 지구 인구가 약 60억이었어요. 근데 20년 지난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이 세계 인구가 얼마쯤 되시는 거 아세요? 혹시? 네? 80.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20억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인구수로, 그러니까 사람이 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생산량도 많아지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그걸 인구를 나누면, 그러면 어떠냐면 예수님 시대부터 그동안은 1년에 한 사람이 평균 열심히 일해봐야 150불을 벌었다는 거예요. 150불. 그러니까 150불이면 우리 한 20만 원이지.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무리 땅을 파고 뭐 해봐야 장사하러 나가서 팔려고 그러면 20만 원 정도밖에 못 벌었다는 거예요. 응? 고기를 잡든지 뭘 잡든지. 그게 쭉 계속되다가, 그래서 뭐 한, 나중에는 그게 뭐 120불, 150불에서 200불, 250불, 뭐 이렇게까지 뭐, 근데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여기가 1000불이니까 거의 변화가 없어. 그래까지 오다가 벼랑만 이제 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 이게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 말, 18세기 말에 벼랑만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뛰고, 그래서 2000년에는 얼마였냐면 약 8,000불.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은 약 10,000불 좀 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게 급격하게 늘어났죠, 여기. 이게 뭐냐면 중국 때문에. 중국이 지금 바뀌면서, 중국이 개혁 개방하면서 확 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해가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럼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무슨 일? 아까 산업혁명이라고 했죠? 산업혁명보다도 더 근본적인 변화. 한 발짝 더 가서 더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는 사람이 일하는, 그러니까 생산 행태가 바뀐 거예요. 뭐냐?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소득을 위해서, 자기가 뭘 많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요 전까지는 그 사람의 주인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지주가 있어. 슬레이브. 사람도 다 상품이었어요, 당시. 그래서 시키는 대로 일을 했어요,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주인한테 붙어서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도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더라도 그게 내게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하더라도 그건 다 누구 거예요? 우리 주인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왕이나 그 지주나 공문지주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나는 거기서 붙어 먹는 거야. 많이 주면 배불리 먹고 안 주면 배고프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처음으로 요때 자기가 이런 거를 자기가 가져가는 세상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만들어진 첫 번째 나라가 세계에서 어딘지 아세요? 아니에요. 영국 아니에요. 영국 왕을 한참 갔어요. 그렇게 만든 첫 번째 나라, 세계 최강국이에요. 미국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면 근대적 국민국가라고 해요. 그래서 근대적 국민국가가 만들어진 최초의 동기는 1776년 미국 독립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독립선언에서 미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국가를 세우고 더 이상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뭐 왕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생산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150불 벌는 게 얼마가 돼요? 1,500불이 되고 1년에 1,500불 되는 게 15,000불이 되고 막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기가 생산하는 이유, 생산하는 행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이 이제 독립해가지고 근사한 나라를 세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란서가 따라가지고 불란서 대혁명을 약 10년 뒤에 불란서 대혁명을 해서 불란서 대혁명도 루이 14세를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근대적 국민국가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프랑스는 잘 아시다시피 곧 누가 딱 태어났어요. 누가 나타났어? 쿠데타가 일어났죠. 나폴레옹이 와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바람에 실제로 또 한 번 혁명을 해서 약 50년 뒤에나 이사님 국민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니까 이제 근본적인 인류 역사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소득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뛰기 시작한 게 완전히 미국이에요. 미국이 이제 뛰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소득이 많아지니까 소득을 갖다 팔아야 되고 물물 교환하고 외국에 갖다 팔면서 부가 축적되면서 강력한 나라가 되니까 뭐 군대를 세우고 군대를 양성하고서 강력한 나라가 되기 시작한 게 미국이 앞서가니까 다음에 영국이 뒤따라가고 불란서가 뒤따라가고 네덜란드가 뒤따라가고. 근데 그러면 근대적 국민국가의 기본적인 건 뭐냐는 그 독립선언문 중에 잘 나타냈어요. 제가 여기다 빨간색을 했죠. 세 가지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다음에 모든 인간에게는 자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자유를 는 권리입니다. 이걸 통했죠. 그다음에 모든 권력은 지금부터 모든 권력은 누구부터 나나?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독립선언문에 아주 기가 막히게 써요. 불변의 지금 물론 이걸 지키지 않는 나라 많이 있어요. 바로 가까이도 있지만. 그래서 근대적 국민국가의 기본 요건은 평등, 자유, 민주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이 중에서 특별히 아까 같이 그렇게 소득이 왕창 뛸 수 있도록 우리의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바꿔준 가장 기본적인 이념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을 기본적인 정치 이념으로 해서 만든 거를 이런 거는 자유주의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의 발전과 확대를 가져 사람들이 만들어서 물건을 내다 팔고 자기 소득을 취하는 시장이 발전되고 확대되는 경제적인 자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내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누가 뺏어가면 안 되잖아. 누가 마음대로 와가지고 자기가 뭐 왕이라고 뺏어가도 안 되고 누가 무슨 선배라고 뺏어가도 안 되고 부모라고 뺏어가도 안 돼. 재산권의 보호와 그걸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 법치주의가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성의 근본적인 인간의 창의성을 촉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가상의 자유, 생각의 자유. 내가 이런 생각하느냐, 저런 생각하느냐 자유. 그것이 창의성을 촉발시키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져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가 생겼어요? 산업혁명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은 바로 뭐예요? 이 자유주의에 의한 하나의 바이 프로덕트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현한 나라들은 이제 그런 부국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나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수많은 물건들을 많이 생산하고 물건이 넘쳐나니까 그걸 어떻게 돼? 시장이 필요해. 그래도 이 사람들이 돈을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식민지를 차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섰는데 그래가지고 뭐 미국에서 그다음에 영국 뭐 잘 아시잖아요.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 이제 프랑스 이제 아프리카, 아시아. 근데 한 100년 뒤에 이거보다 한 100년이 늦어서 동양에서 처음으로 한 나라가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800 여러분 아시는 68년 거의 100년 뒤에 그저 100년 뒤지만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중국도 아직도 옛날에 그걸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일본이 이제 깨어나가지고 그러면서 1868년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왕정을 복귀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실현시켜서 대표를 뽑고 하는 의회 정치를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일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막 변하니까 일본이 뭐야? 이제 점점 자기들도 강력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바로 옆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아직 꿈에서 깨어나지만 한국이 있거든요. 그게 침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단이 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바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이용훈 교수, 여러분들 이용훈 교수가 요즘에 서울대 교수로서 정년 때부터 이승만 영재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활동하시죠. 이용훈 교수가 우리가 초청했더니 자기들이 통일 교육 포럼에서 와서 이걸 보여주더라고. 이걸 보여주면서 1870년과 이게 일본이 개화하면서
40년 동안 한국을 침탈하기 전까지 약 40년간 급성장을 해왔는데 그때 일본은 급성장할 때 한국은 조선은 그대로 더 그러니까 그 격차가 엄격하게 그러면서 이때 한국은 1911년 우리가 일본에 침탈할 때 일본은 40년간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국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총기도 만들고 뭐 해가지고 나라를 침탈할 때 그때 우리나라는 가장 가난한 나라로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학자 중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사학자로 알려져 있는 강만기 교수가 한국현대사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냐? 병자수호조약 1876년입니다. 1876년이니까 불과 일본의 명치 유신 지나고 10년이 안 된 나라 아니에요. 그때 우리나라는 병자수호조약을 이제 문호 개방을 압박을 받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는 문호를 개방을 해요. 개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적 세계 질서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세계 질서 속에 입장을 들어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우리 스스로 근대적 국민국가 아까도 얘기했지 근대적 국민국가를 미국과 같은 그걸 수입하지 못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주체적인 전환이 실패한 한반도가 식민지로 전락한 것은 불가피하게 아닐 수 없다. 일본 잘못이 아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그 시기에 우리가 배워나가지 못해서 된 것이다라고 강만기 교수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와서 자꾸 우리는 일본을 자꾸 뭐라 그러죠? 뭐 생기면 일본 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말이에요. 일본도 100년 동안 수많은 침략을 당하고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수많은 그 고초 속에서 이 사람들이 결국 결심을 하고 이제 개혁 개방에 나서고 그래서 군대적 국민국가로서 물론 입헌군주제긴 합니다. 왕의 권력이 절대적인 권력이 다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결정하는 그런 의회 민주주의로 바꾸는 결과였죠. 그 사회에서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었냐? 우리도 바보가 아닌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근데 불행하게도 노력이 별로 성과가 없었다 이런 얘기인데 잘 알듯이 그것이 1884년에 불과 몇 년 후에요. 예전에 일본에 갔던 지식인들 일어나서 일본에 갔던 지식인들이 일본은 막 변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급했어.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오케이? 그게 바로 갑신정민입니다. 근데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고종은 뭘 끌어들였어요? 그때 자기가 믿는 데는 어디예요? 청나라죠. 그러니까 청나라를 끌어들였어요. 청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결국 3.1천하였고 당시에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층들 그러니까 옛날 양반들이지 관리들 양반들이 그래서 호응을 못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강연호, 김옥균, 서대표, 홍영식 같은 당시에 급진적 개혁파들이 결국 실패하고 막 다 도망가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 일본으로 도망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0년 지났더니 농민들이 드디어 반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도 뭘 하려고 그랬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여러분 너무도 잘하는 동학군이었는데 이거를 당시에 당시에 이제 조정에서는 일본을 이제 끌어들였죠. 일본이 막 하니까 일본을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청나라가 하도 개판을 치니까 들어와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이제 그러면 이제 일본을 좀 끌어들이자. 그래서 일본을 끌어들였죠. 일본을 끌어들여가지고 일본에 이때 이 사람들을 부르다가 김홍진 내각을 구성하고 이제 개혁을 했는데 개혁이 잘 안 됐죠. 개혁이 결국 실패해가지고 가도용사도 결국 실패로 끝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일본이 끌어들어왔으니까 일본하고 필연적으로 당시에 청나라하고는 싸울 수밖에 없었죠. 그 청나라하고 일본 싸우면은 당시에 일반적으로는 다 청나라가 이겼어요. 대국이니까 청나라인데 놀랍게도 일본이 이기는 결과가 나고 나서 그래서 그냥 그 일본이 이기고 나서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세력이 막 커지고 고종이 강한 거니까 일본 놈들이 들어와서 청일전쟁 뭔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종을 꼬드겨가지고 고종한테 독립시켜준다. 청나라에서 너 청나라한테 지금 청나라를 불러가지고 온갖 수모를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청나라부터 니를 독립시켜. 이 독립전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독립전쟁을 일으켰어. 그래서 독립 때문에 자기가 일본과 같이 변화를 해가지고 뭔가 잘 될 걸 생각했는데 웬걸
일본 놈들 들어와서 가만 보니까 이것들이 딴 생각이 있거든. 이것들이 우리 먹을 생각이지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들 생각 전혀 없거든. 그러니까 이번이 급했어요. 그러니까 야, 일본도 아니구나. 청나라는 패퇴했고 일본도 아니구나. 그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관 파천은 러시아로 가가지고 했더니 결국은 뭐예요? 결국 그 일본이 다 집어먹는 줄 알았더니 아이 저기 러시아가 하나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로일 전쟁이 1904년에 일어나.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죠, 그죠? 그런데 바로 이때 청일 전쟁은 그래도 명목적으로 우리가 독립하는 전쟁이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는 드러나긴 했으나 노일 전쟁은 이거랑 완전히 달라요. 노일 전쟁은 노서가 이기면 우리는 러시아의 속국, 일본이 이기면 일본의 속국이 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일 전쟁이 끝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조선은 막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망하는 이때 한 젊은이가 영창에 그러니까 이 박영우랑 같이 고종 폐위 운동을 하다가 그게 이제 독립협회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고종을 폐위시키려고 했어. 쿠데타니 거기에 이제 연결돼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신형을 받게 돼요. 종신형을 받는데 한 젊은 청년이 그때가 그냥 벌써 거기 들어간 지 6년이 지났어. 6년이 지났는데 가만 감옥에서 보니까 이제는 정말 큰일 났고 이제는 뭐 이제 노서가 이기면 노서의 속국, 그 다음에 아까 그랬듯이 일본이 이기면 일본의 속국. 근데 나라가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책을 하나 쓰게 됩니다. 그 책이 이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한 젊은이가 그때 그 사람 나이가 29살인데 29살에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립정신이 최근에 와서 화제가 되었는데 그 젊은이가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선질 워낙 유명한 사진이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그 이승만이 여기 보면 이제 그 이상재 선생님 또 아들들이 그래서 지금 이 한송 감옥인데 감옥이 어디냐면 지금 그 종각 있잖아요, 종각 바로 그 옆에. 그러니까 서대문 감옥서는 자범죄들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그런 역모를 꾸민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가냐? 그럼 거기를 갔어요.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왕을 이제 폐위를 시키기 위해서 했을 때 범죄중에서 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끼고 있었어요. 이렇게 손발도 묶여 있었지만은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그래? 여기서 묶여 있는 칼을 나중에 그걸 벗겨줬다고 그래요. 나중에 벗겨줬다고 그러는데 사형을 해서 사형이 아니고 한성만 벗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에서 좀 소개를 드리면 이미 뭐 잘 알려져 있지만은 여러분들 한 번 더 이승만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볼까 생각하시고 75년생입니다. 1875년생 황해도에서 태어났고요. 그다음에 쫄딱 망한 옛날 왕족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워낙 총명해서 어머니가 그 황해도에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그래서 서울에 와서 지금은 창신동, 그때 동대문밖 창신동에 살았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 안에 남산에 기승 있는 도동서당에서 수학을 했다고 합니다. 워낙 총명해가지고 사서산명을 띄고 그래가지고 이제 94년이니까 1894년까지 이제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을 보려고 했어요. 근데 1998, 94년에 뭐가 일어났어? 아까 갑신정변이었죠. 갑신정변이 일어나가지고 갑신정변 때 뭐였냐면 과거 제대로 폐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를 급제를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출세를 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그 다음에 배제학당에 입학을 했죠. 그러니까 배제학당에 입학을 된 진영분들은 당시 이제 서양 공부를 배우기 위해서는 영어를 배워야 되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배제학당을 갑니다.
배제학당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반대했어요. 불교 신자였고 아버지는 아주 유교 유학자였고 그런데 어머니가 진실한 불교 신자였대요. 근데 가가지고 그 서양 귀신을 믿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각서를 썼답니다. 어머니 앞에서 자기는 절대 서양 귀신을 믿지 않는다. 각서를 쓰고 이제 배제학당에 가고 배제학당에 가서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서재필을 만나고 서재필을 아까 일본에서 미국으로 그때 이제 서재필은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컴백했습니다. 서재필. 왜냐면 미국 사람으로서 컴백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재필 교수였지 당시 교수. 그 다음에 2년 뒤 1890년에 2년제 대학이에요. 배제학당이 2년제 대학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97년에 배제학당 졸업을 했는데 그때 졸업생 대학교를 영어 연수를 했는데 영어 연수를 한국의 공립에는 영어 연수를 그러니까 1등을 하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졸업 연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1등을 해가지고 졸업 연수를 했는데 장안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 사람의 영어를 2년만 공부했는데 영어를 듣고서는 전부 다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너무 잘할 뿐만 아니라 격조 높은 영어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좀 호소력 있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한 그 임프레션을 나오자마자 이제 그 협성회고에는 주간신문을 만들고 주간신문이 매일신문에는 데일리로 바꿨고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입니다. 최초의 신문의 편집장이고요. 그 다음에 아빠도 했지만 그리고 이제 99년이니까 24살입니다. 그러니까 75년이니까 24살에 아까 박영로의 공성폐우 독립사관에 가면서 투옥해서 정신을 받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들어가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들어가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많은 특히 이제 그 아펜세가 선교사들이 가서 읍소를 해가지고 죽이는 건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죽이진 않고 동신력으로 바꿔서 맨날 이 칼을 차고 다니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저게 창궐했답니다. 코로나가 그래서 막 죽어나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하다가 얼핏 죽어도 죽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자기가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나요. 내가 죽어도 죽지 않는다. 아, 네. 그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죽음을 앞에 두고서는 그게 뭔가 성경책. 그래서 제가 그냥 맨날 검상으로 봤던 성경책을 요청을 해서 그 성경책이 당시에 이제 한글로 된 성경책이었고 영어로 된 성경책. 영어를 워낙 잘합니다. 영어로 된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영어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사건. 그래서 회심해서 본어게 사건이 여기 써 있습니다. 나는 감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배제학당에서 다닐 때 그 책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큰 관심거리가 됩니다. 관심이 생기는 거야. 관심이. 어느 날 나는 평생 처음으로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들이 금방 감방이 빛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을 누리면서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다. 동시에 그때 내가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증오감, 그들에 대한 불신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좀 배척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와서 옛날 예수 얘기를 하고 그 불만이 많은 거예요. 지금 나라는 이 지경인데 와가지고 무슨 소리냐 말이야. 무슨 소리냐. 예수를 믿어라 하는데 예수 믿는데 우리나라가 대박이 되냐 독립이 되냐 뭐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자기들의 스스로 값진 것을 여기는 것을 주기에 왔다는 걸 알게 됐다.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야말로 가장 값진 거라는 걸 이번에 이제 깨닫게 돼서 이분이 이제 그 다음 본어웨이 프레처에 되고 돌아가실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시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변화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분이 이제 엄청난 그런 일을 하시게 됩니다.
김낙한 선생이 김낙한 그 목사님이죠.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분 통해서 또 책을 하나 받은 게 이승만의 신앙연구라는 그분의 신앙을 포커스해서 그분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신앙적인 면을 포커스해가지고 책을 쓰신 게 있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후남의 이 회개는 바로 그 회개 있었던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그거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게 더 중요해요. 한국이 아시아의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단초가 됐습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선왕조 군주제도, 입헌군주제를 개혁했던 종년의 집년 대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당시 모든 지식인들은 어떻게 일본식 개혁을 다 추구했어요. 일본식 개혁. 근데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으로 일본식이 아니라 미국식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공화제를 본받아 신대한공화국을 건설하는 그분이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모든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 일본을 쳐다보면서 일본식의 개혁을 꿈꾸고 왔어요. 근데 이승만이 처음으로 미국식 기독교 국가, 기독교의 기본으로 하는 그러한 새로운 대한공화국을 건설하는 꿈을 시작해요. 한마디로 후남은 기독교 회심을 계기로 개혁가에서 혁명가로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인 친일 개혁파들이 연연하지 않고 미국과 미국인, 특히 선교사가 출연하는데 주력하겠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후남은 그 이후에 1904년에 이 책을 쓰고 나는데 이 독립정신의 책을 썼어요. 근데 독립정신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서 이분이 엄청난 한학자입니다. 사서성명에서 한시를 기가 막히게 쓴 한시들이 지금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한문에 굉장히 정통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한글로 독립정신을 썼습니다. 왜? 우리 국민 모두가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독립정신을 썼고요. 그런데 그것이 물론 출간이 안 됐겠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5개로 반출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결국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1910년에 미국에서 이제 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랬던 때 이제 고종 황제가 당시에 이제 로스와 또 아니고 일본도 아니니까 그냥 딴 데 어디냐? 그래도 우리를 좀 살려줄 데가 어디냐? 찾았더니 미국밖에 없다. 그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내가 밀사를 하나 보내야 되겠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럼 밀사를 누굴 보내냐? 적어도 영어는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 할 수 있는 한국 사람을 찾아라. 그랬더니 전부 다 누구냐면 지금 옥에 있는 이승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풀어가지고 데려다가 밀사를 써서 이승만을 미국으로 보내요. 미국에 가가지고 사실은 뭐 천신만고 그때 루즈벨트를 만났는데 이미 여러분들 타프트 가츠라 미락을 아시죠? 이미 그때 미락이 돼 있었어요. 만났을 때 이미 미락이 된 게 야 미국이 일본하고 미국하고 미락이 돼서 어떻게 됐냐? 미국더러 일본이 야 우리가 로스하고 싸우는데 너 개입하지 마. 응? 개입하지 말고 개입하지 않으면 대가를 어딜 줄까? 필리핀을 줄게.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기든지 지든지 상관하지 마. 그렇게 미락이 돼 있어. 그래 미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그냥 있으면은 뭐가 떨어져요. 필리핀이 떨어지니까 오케이 그래 놓은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가드라 파프트 미락이. 그래서 이미 뭐 가서 얘기를 해봐야 아무런 것도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이승만은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한성가구에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래 책은 거의 읽기가 어려워요. 당시에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이제 다시 풀어서 다시 써서 제가 오른쪽에 있는 이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이제 만나게 된 동기는 제가 이 책을 만나게 된 게 이제 제 인생에서 또 하나의 큰 사건이었는데 제가 포항에서 있으면서 제가 포항 MBC에서 그 동해안 톡톡이라는 그 대담 프로를 제가 하나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한 2주에 한 번씩 이제 지역에 있는 중요한 인사들, 특별한 인사들을 모셔서 같이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대담을 하면서 그분을 소개해주고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조명하고 뭐 이런 거를 제가 한 2년 했습니다. 그래서 총장 끝나고 나서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동대에 유영익 교수가 연세대에 계시다가 한동대에 와가지고 석좌 교수가 계셨어요. 그래서 유영익 교수가 계셔서 유영익 교수가 이제 저한테 그때 주로 이승만에 대해서 그때 이제 제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승만에 대해서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독립정신의 책을 이분은 4.19 때 데모를 하신 분이에요. 최근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영익 교수가. 돌아갔는데 근데 4.19 세대야. 그러니까 4.19 때 대통령 이승만 물러가라 하고선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사학과를 나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분이 하버드 대학 갔습니다. 하버드 사학과를 가가지고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분이 갑신정변을 가지고 학위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도서관에서 독립정신의 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걸 읽고서는 이분이 이제 화들짝.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역사학자니까 역사학자 사회과학이니까 그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떻게 29살 청년이 나라는 다 쓰러져 가는데 그것도 6년간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 있겠느냐. 이분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승만 연구의 대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에서 그 독립정신이라는 걸 자기가 만남으로써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독립정신을 봤더니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젊었을 때 이 독립정신을 이뤘으면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내가 공돌이 되는 게 아니라 뭐 딴짓을 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도에 간다는 건 뭐냐? 내가 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잘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이승만 이 책을 읽고 나면 제가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런 그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독립정신에 나타난 그 정신은 당시에 세계 어떠한 개혁사상가보다 가장 탁월한 개혁사상을 그러니까 한성감옥의 그 책의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 부분을 이분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건 제가 그대로 따왔습니다. 독립정신 그 책의 맨 마지막에 결론 보고 다음에 이제 마무리 할 때 이렇게 나왔어요. 세계 문명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회의 근본으로 삼고 있으며 세계 문명국은 어디에? 미국, 유럽의 각 서양 지역이죠. 결과 일반 국민 백성들까지도 높은 도덕도 수준에 이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 하며 썩은 곳에 싹을 틔우고자 애쓰고 있는데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지 않고 온 세계가 접촉할지라도 참된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 나라를 한 마음으로 받도록 우리나라를 영국과 미국처럼 동등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분이 이미 그때 우리나라가 미국식 기독교를 정신으로 한 근대 국가를 설립만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이제 지금까지 역사나 우리의 찬란한 5천년 역사나 우리 민족의 민족성이나 또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을 봤을 때 우리가 미국, 영국에 뒤질 이유가 없다. 라는 얘기를 이때 했어요. 1904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세요? 우리 잘하면 1등 될 수 있다. 네? 그러잖아요. 그걸 이분이 1904년에 이러고 앉아서 29살짜리가 29살 청년이 앞에 캄캄한 감옥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이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독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나라는 이제 못 쓰러지는데 다시 독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독립 원령은 이렇게 우리가 6가지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것도. 우리나라 세계에서 우선 개혁, 개방을 해야 된다.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서 그걸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 그 다음에 외교를 잘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나라가 이뤄갔는데 우리가 뭘 못해서 외교를 못해서 여러 강등 사이에 껴가지고 등에 쳐가지고 지금 나라를 이렇게 생겼다. 그다음에 나라 주권을 소중히 해야 된다. 이 고종 황제가 맨날 뭐예요? 우리나라 주권을 들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는 거 그거만 들려. 우리가 이제 언제 보면 우리가 독립을 할 텐데 독립을 하고 나면 우리나라의 주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 다음에 도덕적 의무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다음 무엇보다도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005년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망한 다음에 조지 워싱턴 대학에 2학년으로 들어갑니다. 왜? 자기가 지금 배제학당에서 한 2년 동안 공부한 거를 1년을 초받았어요. 그래서 2학년으로 들어가요. 2학년. 배제학당 공부 잘했으니까 올해일 거 아니에요, 올해. 어? 그리고 1등으로 나왔으니까. 거기서 인정해줬어. 인정해주고. 그리고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2학년 들어갔는데 3년 더 해야 되잖아요. 그죠? 4년이니까. 근데 2년 만에 끝났어. 2년 만에 끝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하버드 대학 갔어. 하버드에 석사과정에 들어갔는데 하버드 석사과정 1년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하버드 총장을 찾아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망했는데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빨리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2년 안에 박사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나를 2년 안에 박사를 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하버드에서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 건 알겠는데 우리 하버드 역사에 그런 적은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콜롬비아 대학을 가요. 근데 콜롬비아 대학 가가지고 콜롬비아 총장을 만나는데 그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면 선교사 한 분을 만나요. 그러니까 선교사 한 분한테 야 내가 지금 거기서 2년 우리 갖다 주고 지금 박사를 했고 그다음에 하버드에서 지금 1년을 했는데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한 2년 만에 빨리 박사를 받은 다음에 내가 한국 가야 되는데 콜롬비아 그래서 내가 콜롬비아 총장을 만나러 갔더니 그래? 가만히 있더니 그렇지 그러면 내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보내줄게. 프린스턴 대학의 국제정치학 교수인 국제정치학을 했거든요. 아까 외교를 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외교를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국제정치학을 하고 있는 윌슨 교수, 우드로 윌슨 교수를 소개해줄게. 그래서 윌슨 교수한테 소개를 받아요. 윌슨 교수가 이제 레커멘데이션이고 자기 공부한 거 다 봤더니 탁월한 사람이거든. 그래? 그럼 들어와서 논문 써. 그래서 2년 만에 논문 쓰고 박사를 해야 돼. 최고. 그래가지고 2년 만에 박사학위 나왔는데 그 박사 논문이 The Best Thesis. 그래가지고 대학교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어요. 제 논문이 제목이 뭐냐면 거기 있어요. 미국의 영향을 받은 영세 중립론. 그거는 이제 옛날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영세 중립론. 우리나라가 지금 열강사에 껴가지고 중립국으로서 가는 뭐 이런 거를 이제 박사를. 그러고 나서 박사학위를 했더니 뭐예요? 윌슨이 뭐가 됐어요? 대통령이 됐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교수를 오라는 거예요. No. 그리고 다 거절하고 한국에 들어가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분이 어디를 가냐면 YMCA에서 YMCA 총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종로 일강 YMCA 있죠. 그 YMCA 총무를 하면서 그래서 청년학교를 만들어서 교장을 하고 그러다가 105일 사건 원료를 내가지고 결국은 이제 또 쫓기는 몸이 돼서 다시 미국으로 망명하고 망명한 다음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3.1운동에서 미국에서 3.1운동을 오가나이저는 대표자로서 3.1운동을 오가나이저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해에 한국에서는 뭐예요? 3.1운동의 여세를 몰아서 우리가 뭘 만듭니까? 임시정부를 만들죠. 임시정부를 어디다 만들어서? 서울에다 만듭니다. 근데 서울에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상해로 가죠. 그러면서 임시정부를 만들면서 대통령을 뽑았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승만. 그러니까 이미 1919년에 3.1운동이 났을 때 이미 그는 움직일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영도자로 이미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의 나이 45살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가서 그분이 갔죠. 21년에 상해를 가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시체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미 쫓기는 몸이 됐으니까 그래서 시체선들에서 가서 거기서 크게 실망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이념 문제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붙어서 독립을 해야 된다. 그러면 미국파가 있고 그 다음에 당시에 막 떠오르는 러시아에 붙어야 된다. 그 대표적인 이동이죠. 이동 부동력. 결국 이제 박차고선 대표하고 이게 이제 그때 미국에서 미주 한인회에서 한성훈 정부의 집정관 총재로 추대된 것인데 여기 보게 되면 President of Korea 이미 그런 한국의 대통령이 되어 있었어요. 어? 우리는 대니면서 한국 대통령이라고 들었어요. 내가 대통령이다. 대니면서 한국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계적인 여러 가지 그 외교 라인을 다니면서 학교도 다니면서 리더로서의 어떤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의 꿈은 드디어 뭐 말할 수 있지. 1945년에 우리의 힘은 아니지만 미국과 소련 2차 대전의 승전국으로서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고 그러나 우리 다는 아니지만 아까 얘기하는 President of Korea는 아까 얘기하는 그 President of Korea 아까 이 President of Korea는 남한의 코리아가 아니에요. 그건 남북한의 코리아입니다. 이분이 남북한 코리아 대통령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다 이루지 못하고 절반의 대통령으로서 만족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12년간 대통령으로서 합격한 이분이 세운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그 독립정신에 이미 이 29살에 대한 걸 그대로 죄송합니다. 그걸 보면 공부 6대 사상 거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이거 보죠. 뭐 이런 보시면 좀 다 아시겠죠? 기독교 공부입니다. 기독교 위에다 쓰면 됩니다. 두 번째는 교육이고 우리나라 가진 게 별로 없고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세계 역사의 처음으로 의무 교육 제도를 헌법에 명시했어요. 그래서 6년간의 지금은 의무 교육이 6년 이제는 뭐 12년 이렇게 됐지만 최초로 헌법에 상공업 장려. 우리는 농업 국가죠. 그죠? 당연히 농업을 중시해야 될 거로 생각하지만 이분은 이미 그때 상공업에 주목 써주고 공업의 발전을 했고 그래서 공과대학을 세웠어요. 그게 바로 인하공이고 잘 아시죠? 인하공인데 행동사회 구현론. 그래가지고 결국 뭐예요? 행동사회를 가로막는 게 뭐예요? 결국 땅이죠, 땅. 소작농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대부분 양반 지주 빼고 다 소작농이니까 노예같이 사는 거죠. 시키는 대로 붙어먹는 거지, 붙어먹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투표권을 나눴죠. 민주공화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방공법. 방공, 국시를 삼았죠. 방공을 국시로 삼고 철저한 방공을. 그 방공은 이제 이분이 그 때문에 이제 상당한 오해와 뭐 있었는데 그렇게 이분은 아주 그 수많은 이제 뭐 공가가 있을 수 있는데 과 중에서는 이제 그 방공 조금이라도 방공 공산당에 뭐가 연루됐거나 하면 가차없이 해서 그 상당히 많은 사람을 희생당한 게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걸 보지만은 이분이 철저한 방공주의, 공산주의가 하시는 가치할 수 없어 하는 걸 이미 이분은 일찍이 가르쳤어요. 이분이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정치 외교학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동료와의 갈등, 우리나라 많은 그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둘로 나눴죠. 사회주의 쪽하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사회주의 쪽이 더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에 국내외 방문하고 사주가 워낙 크고 당시에 소련이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면서 방식 뜨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주식인들이 다 그쪽이 됐을 때 먼저 이분이 네? 그리고 소련에 먼저 가서 이분이 가고서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쉬었다. 예. 조금 쉴까요? 한 5분 쉬고 다시 후반부를 시작하도록.